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CR-ABL 카이네이즈 억제제의 파르마코키네틱스부터 발표를 맡게 된 최윤석입니다. 먼저 이마티닙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마티닙은 경구로 투여 후 2시간부터 4시간 내에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마티닙과 주된 대사산물의 반감기는 각각 18시간과 40시간입니다. 평균 이마티닙 AUC는 증가하는 약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게 주요 대사산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내에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반감기를 볼 수 있습니다. 18시간 정도에서 이제 반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마티닙은 이제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300mg per day 이상 섭취하면 체외에서 BCR-ABL 발현세포를 죽이는 데 필요한 수준인 1마이크로몰의 레벨에 이르게 됩니다. CML 환자의 백혈구에 BCR-ABL 티로신 카이네이시 억제가 250에서 750mg per day에서 최대가 됩니다. 표준인 400mg per day를 복용한 환자와는 다르게 600에서 800mg per day 복용 환자 중에서 적은 수의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1 마이크로몰 레벨의 이마티닙을 주었을 때 이제 세포가 얼마나 살아남느냐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1 마이크로몰을 주지 않았을 때 이만큼 그냥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1 마이크로몰 레벨을 주었을 때 이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마티닙 글리백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제 백혈병을 막게 되는 건지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먼저 원래 여기에 ATP가 붙음으로써 이제 세포가 증식하게 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백혈구가 유발되는 것인데, 여기에 글리백이 붙음으로써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스트로말 튜머를 막게 되는 이마티닙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ATP가 붙게 되는 자리에 이마티닙이 붙음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게 해서 이제 증식과 서바이벌을 못하게 하고 에포프토시스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마티닙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로는 CYP3A4가 메이저 롤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 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마티닙은 이제 CYP3A4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들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케토코나졸, 리팜핀, 심바스타틴을 주의해서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케토코나졸은 80%를 증가시킨다, 리팜핀은 75%를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사티닙은 이제 스프라이셀이라는 약 이름으로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2세대 치료제입니다. 경구 복용 시에 흡수가 잘 되고, 다른 BCR-ABL 카이네이즈와 비교했을 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와 비교했을 때 이제 다사티닙의 생물학적 활성도가 뉴트럴 가스트릭 pH에서 크게 감소하지만 음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사티닙의 플라즈마 이제 반감기는 이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고, 이제 클리어런스는 CYP3A4 대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제 15에서 240mg보다 많이 주었을 때 클리어런스는 일정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복용이나 음식의 조절에서 다사티닙 약동학에 중요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사티닙의 권장량은 2일에 한 번 70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50mg을 2번씩 줬을 때, 하루에 100mg을 한 번 줬을 때, 하루에 140mg을 한 번 줬을 때를 비교하면, 이제 100mg을 줬을 때가 이제 조금 이제 백혈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조금 개선시키긴 하지만 4개의 경우가 거의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사티닙의 혈장 농도는 이마티닙과 비슷하게 CYP3A4의 인듀서와 이니비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물은 닐로티닙인데요. 이것은 타시그나라는 약으로 나와 있고, 이제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구 복용 후에 약 30%의 닐로티닙은 흡수되고,
이제 복용 3시간 후 혈장 내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BCR, ABL 이니비터와 다르게 이제 닐로티닙의 생물학적 활성도는 음식의 존재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긴 혈장 반감기를 지니고 마찬가지로 닐로티닙은 CYP3A4에 의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러한 약들의 약동학과 임상적 사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프로틴 티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는 ABL 또는 PDGFR 등으로 인한 질병의 효능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마티닙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 단핵구 백혈병, 과호산구 증후군, 윤기성 피부 섬유 육종 등의 질병에 주목할 만한 치료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사티닙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질병의 경우에 CML 리지스턴트 또는 이마티닙의 부작용을 가지는 환자를 위해 사용되고, 이전의 치료에 저항을 가지는 PH 플러스 올 필라델피아 크로모솜 포지티브 어큐트 림포블라스틱 류케미아 환자에서 세포 독성 화학 치료와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닐로티닙은 CML 리지스턴트나 이전의 이마티닙 치료에 저항을 가진 환자에서 사용됩니다. 독성은 이제 이마티닙과 다사티닙, 닐로티닙은 GI 디스트레스 리버라지만 그 증상이 되게 쉽게 조절됩니다. 세 개의 약물 모두가 플루이드 리텐션을 증진시키며 이 때문에 부종과 안화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사티닙은 플루럴 이퓨전을 야기합니다. 니코티닙은 QT 인터벌을 연장시키므로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을 앓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세 가지 약물 모두 간세포 독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제 EGFR 억제제 표피 생장인자 수용체에 대해서 발표할 텐데요. 제가 맡은 부분 제피티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표피 생장인자 수용체는 EGFR은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 티로신 카이네이즈의 ERBB 패밀리에 속합니다. EGFR은 표피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개는 이제 어떻게 EGFR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EGFR 패밀리의 세포박 도메인에 결합한 리간드는 수용체의 이합체화를 일으키고 세포 내 도메인의 프로틴 티로신 카이네이즈의 활성을 자극합니다. 이는 C터미널에 있는 몇몇 티로신 장기의 자가 인산화를 유도하게 되고, 인산화된 티로신이 인지되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이는 다양한 신호 경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상피암에서 EGFR의 과발현 또는 변이는 쉽게 관찰되고, 이는 이러한 암에서 EGFR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방금 설명했던 그 EGFR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이 JAK나 SRC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다시 이게 포스포릴레이션 시킴으로써 이제 서바이벌 프롤리퍼레이션 온코제네시스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먼저 이제 리간드가 EGFR에 붙게 되면 이제 도메인에 붙게 되면 이제 이량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이량체의 C터미널 쪽에 있는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포스포릴레이션 연속조를 일으키게 돼서 이러한 여러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표피생장 수용체는 EGFR 티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 일로티닙과 제피티닙은 카이네이즈 도메인에 결합해서 이제 EGFR의 효소적 기능을 맡게 됩니다. 단일 클론 항체인 세투시맙과 파니투무맙은 특히 EGFR의 세포박 도메인에 결합하게 됩니다. EGFR 의존 신호 경로를 맡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세투시맙과 이제 파니투무맙은 이제 세포박 도메인에 결합함으로써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여러 작용을 맡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르게 이제 제피티닙과 일로티닙은 이쪽 아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그쪽을 맡게 됨으로써 이러한 작용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TP가 붙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제피티닙의 특징을 보면 이제 ATP 결합을 경쟁적으로 봉쇄함으로써 EGFR 티로신 카이네이즈를 억제하게 됩니다. 제피티닙은 사람에서 높은 EGFR 발현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종 이식 종양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구 복용 후 3시간에서 7시간 후 혈장 내 최고 농도를 보이고 생체 이용 가능성은 60%에 달합니다. 제피티닙의 제거는 헤파틱 CYP3A4 대사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반감기는 이제 만 1시간 정도 됩니다. 평균 복용량은 250mg/daily이고 많은 연구에서 회고적 분석을 통해서 비흡연자, 아시아인 또는 여성 환자가 제피티닙에 반응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제피티닙의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피티닙을 복용한 환자 중에 50% 정도는 설사와 농포성 피부염, 구진성 발진을 나타냅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피부 건조, 구역질, 구토, 가려움증, 식욕부진,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복용 후 한 달 이내에 나타나고 약물 치료와 복용량을 줄임으로써 조절됩니다. 기침이나 호흡장애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간질성 폐 질환은 제피티닙 복용 환자 중 2% 이하에서 나타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집니다. 제피티닙의 대사는 CYP3A4를 통해 지배를 받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